가질 마. 저 너무 추워, 여기. 한겨울 새벽 고가도로 아래 구두 수성공 윤경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맨발에 얇은 티 한 장, 입술이 파랗게 질린 5살 여자아이였죠. 한 달 전 친딸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윤경도 고가도로에 죽으러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윤경은 아이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5년 뒤 이 아이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지금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2026년 가족들에게 행운이 2배로 돌아올 거예요. 겨울, 부산에 드물게 눈이 내렸습니다. 부산 구도심 재래시장 골목 한가운데 작은 가게 하나가 있었어요. 간판도 제대로 없이 철판 위에 페인트로 쓴 글씨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죠. 열쇠 복사, 구두 수선, 구두 닦기. 3가지 일을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은 오윤경, 43살의 여자였습니다. 윤경은 매일 아침 6시에 가게 셔터를 올렸어요. 시장 상인들보다 1시간 먼저 나와서 구두약 냄새가 배인 작업대를 닦고 열쇠 기계에 기름칠을 했습니다. 손톱 밑까지 검게 물든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딸 하은이는 6살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눈 올까? 하은이는 아침마다 창밖을 내다보며 같은 질문을 했어요. 부산은 눈이 귀한 도시였거든요. 텔레비전에서 서울이나 강원도에 눈이 쌓이는 걸 볼 때마다 하은이는 부러운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올지도 모르지. 일기예보에서 그러던데. 윤경이 대답하면 하은이는 2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신용을 했어요. 제발 눈이 오게 해달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해 보이던지 윤경은 웃음이 나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눈썰 매장에 데려가 주지 못하는 게 미안했거든요. 남편 도연은 47살이었습니다. 낮에는 대리운전, 밤에는 퀵서비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2, 3시에 들어와서 아침 7시면 다시 나가는 생활이 몇 년째 계속됐습니다. 얼굴에는 늘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하은이 앞에서만큼은 환하게 웃으려고 애썼어요. 아빠 힘들어? 하은이가 물으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우리 하은이 얼굴 보면 힘이 나. 그 말에 하은이는 아빠 무릎에 올라타 보래 뽀뽀를 해줬어요. 남편의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그해 겨울 정말로 눈이 왔습니다. 부산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어요. 적설량이 7cm를 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양이었지만 눈에 익숙하지 않은 부산에서는 도로가 마비되고 학교가 휴교할 정도였어요. 하은이는 난생 처음 보는 하얀 세상에 정신을 잃은 듯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눈이다. 진짜 눈이야. 하은이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윤경은 가게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힐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장 폐점 시간이 가까워지자 윤경은 하은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눈은 더 내리지 않았지만 낮에 녹았던 눈이 밤, 추위에 다시 얼어붙으면서 길 전체가 빙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반짝이는 얼음이 마치 유리처럼 보였어요. 엄마 미끄러워. 하은이가 윤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윤경은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천천히 걸어. 엄마가 잡고 있으니까. 2 사람은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어요. 한 발 한 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발끝에 집중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어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빨리 건너자. 하은이가 뛰려고 했어요. 윤경은 다급하게 손을 잡아 끌었지만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윤경의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갔어요.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은이의 발이 빙판에서 미끄러졌어요.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이의 뒤통수가 단단하게 얼어붙은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하은아. 윤경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하은이의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뒤통수에서 흘러나온 피가 하얀 눈 위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윤경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10여 분이 걸렸지만 윤경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기도하고 울고 또 기도했어요. 하은이는 병원에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뇌출혈이 너무 심했어요. 셋째 날 새벽 하은이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6해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죠. 장례식장에서 윤경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인 작은 관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울어야 하는데, 소리를 내야 하는데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만 계속 떨렸어요. 내가 손을 놓쳤다.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윤경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윤경은 그 손길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몸은 거기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어딘가 멀리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윤경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작업대 앞에 앉았어요. 손님이 맡기고 간 구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윤경은 구두약통을 열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뚜껑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소를 집어 들었다가 떨어뜨렸고 열쇠 기계를 켜려다가 스위치를 못 찾았습니다. 괜찮아요? 지나가던 옆 가게 상인이 물었어요. 윤경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시장 사람들의 위로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일도 가져다 주고 밥도 챙겨주던 사람들이 슬슬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대신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빙판길에서 애손을 놓쳤대. 그러니까 엄마가 잘 잡고 있었어야지. 불쌍하긴 한데 결국 본인 책임 아니야? 그 말들이 윤경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좁은 시장 골목에서는 모든 소리가 다 들렸어요. 윤경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맞는 말이니까. 내가 손을 놓쳤으니까. 내 탓이니까. 남편은 아내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여보, 밥 좀 먹어. 이틀째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남편이 숟가락을 내밀어도 윤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입안에 음식을 넣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삼키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당신 탓 아니야. 사고였어, 사고. 남편이 아무리 말해도 윤경의 마음에는 닿지 않았어요. 윤경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했던 약속, 평생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윤경은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옆에서 남편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대리운전을 하고 들어와서 옷도 못 벗은 채 잠든 거였어요. 피곤해 절은 남편의 얼굴을 보다가
윤경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내린 눈은 대부분 녹았지만 그늘진 곳에는 아직 하얀 눈이 남아 있었어요. 윤경은 그 눈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고가도로 앞에 다다랐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하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이른 새벽이라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윤경은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아스팔트가 보였습니다. 높이가 제법 됐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다 끝나겠지. 하은이한테 미안하다고 직접 말할 수 있겠지. 양손으로 난간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철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올라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윤경은 눈을 비볐습니다. 환각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쪽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서 뭔가가 떨고 있었어요. 윤경은 천천히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림자가 보이던 곳으로 다가가자 윤경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였어요. 패딩도 없이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없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아이는 콘크리트 구조물 옆에 웅크리고 앉아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어머, 얘야. 윤경이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너 왜 여기 있어? 어디서 왔어?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만 났어요. 추위에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였죠. 윤경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로 가자. 응? 걸을 수 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어서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발이 너무 얼어서 감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윤경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밖에 없는 것처럼 가벼운 몸이었어요. 아이의 머리가 윤경의 어깨에 기대졌습니다. 희미하게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윤경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로 향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지? 내가 여기서 난간을 넘었으면 이 아이는 이 추위 속에서 그대로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윤경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외투를 통해 전해져 왔어요. 차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어요. 죽은 딸과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얼굴 생김새는 달랐지만 작은 체구와 연약한 손이 하은이를 떠올리게 했어요. 윤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에서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왔어요. 하은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줘야 한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 새벽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윤경은 가게 뒤편 작은 공간으로 아이를 데려갔어요.
난로를 켜고 이불을 꺼내 아이를 눕혔습니다.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아이의 발을 담갔어요. 얼어붙은 발이 천천히 색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스르륵 감겼어요. 잠이 든 거였습니다. 윤경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누구의 아이일까? 왜 저런 곳에 혼자 있었을까? 물어봐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지만 지금은 그냥 재워주고 싶었습니다. 윤경은 아이 곁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난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 순간이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대신 눈앞에는 작은 아이의 숨소리만 남았어요. 살아있는 숨소리가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한겨울 새벽에 맨발로 떨고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아직 윤경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눈을 뜬 것은 아침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윤경은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난로 옆에 웅크리고 앉아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보냈죠.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윤경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고가도로 난간을 붙잡았던 손이 지금은 이 아이의 이불 끝을 여미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처음에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낯선 공간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몸을 움츠리며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숨을 곳을 찾는 작은 동물 같았죠.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윤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낮췄어요. 아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위로 드러난 두 눈만 윤경을 빤히 쳐다봤어요.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배고프지? 뭐 좀 먹을래? 윤경이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젓지도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윤경은 일어나서 간이 부엌으로 갔어요. 인스턴트 죽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저으면서 윤경은 문득 하은이가 생각났어요. 하은이도 아플 때면 이 죽을 먹었거든요. 숟가락을 휘휘 저으며 호호 불어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죽그릇을 들고 돌아왔을 때 아이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거 먹어봐. 따뜻해. 윤경이 그릇을 내밀자 아이의 시선이 죽으로 향했습니다. 목이 꿀떡 움직였어요. 배가 고픈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괜찮아. 아줌마가 주는 거야. 윤경이 숟가락에 죽을 떠서 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걸 아이 입가에 가져가자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벌렸습니다. 마치 함정인지 확인하듯 천천히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가 점점 숟가락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세 숟가락째가 되자 아이가 직접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릇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죽이 입가에 묻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알 수 있었죠.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가. 윤경의 말에 아이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느리게요. 그릇이 비워지자 아이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까보다는 나았어요. 윤경은 빈 그릇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아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입술을 오물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희요. 서희? 성은? 문이요. 문서희. 5살이라고 했습니다. 윤경은 아이의 나이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은이보다 1살 어렸습니다. 서희야,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그 질문에 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더니 이불 끝을 만지작거렸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몰라요. 몰라. 엄마 아빠 얼굴 기억 안 나?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다기보다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경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럼 어디서 왔어? 어젯밤에 왜 거기 있었어?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이불을 꼭 쥐었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육원에서 도망쳤어요. 보육원? 문서희란 이름도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시 가기 싫어요. 제발 보내지 마세요. 아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법을 배운 아이 같았어요. 그 모습이 윤경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울지 마. 안 보내.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입이 빨랐어요. 윤경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어요. 어젯밤보다는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온기가 부족했습니다. 안 보내면 여기 있어도 돼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윤경을 바라봤어요. 젖은 눈동자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윤경은 대답을 망설였어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이 아이를 찾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이가 말한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신고를 하면 이 아이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 있어. 윤경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생각해보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대리운전을 마치고 잠깐 눈을 붙인 뒤 퀵서비스를 나갔던 남편이었어요. 지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가게 뒤편에서 낯선 아이를 발견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누구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윤경은 서희를 뒤로 감싸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고가도로에서 있었던 일을, 아이를 발견하고 데려온 일을요. 자신이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신고해야지. 실종 아동일 수도 있잖아. 보육원에서 도망쳤대요. 신고하면 다시 거기로 보내질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상관할 일이야? 당장 경찰에 연락해.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옳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윤경은 서희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서희가 윤경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거든요. 작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의 상태 좀 봐요. 맨발이었어요. 패딩도 없이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어른들의 대화가 무섭다는 듯이요. 하루만요. 하루만 재우고 내일 생각해요. 윤경이 간청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시선이 서희의 발로 향했습니다. 동상 직전이었던 발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남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가 풀렸습니다. 하루만이다. 내일은 방법을 찾아.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윤경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또 이야기하자.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아까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그날 밤 서희는 자다 깨달을 반복했습니다. 윤경이 옆에 누워 있는데도 서희는 한두 시간마다 눈을 떴어요.
몸을 부르르 떨다가 주변을 살피고 윤경을 확인하고서야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경계를 풀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됐을까? 윤경은 서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윤경은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루만 일하던 약속은 어느새 일주일이 됐고 일주일은 보름이 됐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신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퇴근길에 작은 과자 봉지를 사왔습니다. 서희에게 건네면서 어색하게 웃었죠. 배고프면 이거 먹어. 서희가 과자를 받아들었어요.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남편의 눈가가 살짝 풀렸어요. 며칠 뒤에는 공책과 연필을 사왔습니다. 심심하면 이거라도 해.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행동은 달랐어요. 서희를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윤경은 그런 남편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눈은 달랐습니다. 저 집에 애가 생겼대. 갑자기 어디서 난 애야? 글쎄 아무도 모르지. 친척 아이라나 뭐라나.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좁은 시장 골목에서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윤경의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빼꼼 내밀어 서희를 훔쳐봤어요. 서희는 그 시선을 느끼면 몸을 움츠리며 가게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윤경 씨, 저 애 어디서 났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윤경은 대답을 피했어요. 아, 그냥 잠깐 맡은 아이예요. 잠깐? 벌써 보름 됐잖아. 조금 있으면 데려갈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데려갈 사람 같은 건 없었어요. 윤경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수록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신고도 안 하고 남의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무서웠어요. 회피는 오해를 키웠습니다. 유기된 애 주워온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서 훔쳐왔거나. 하은이 잃고 정신이 나갔나 봐. 그 말들이 윤경의 귀에 들려왔어요.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경은 반박하지 않았어요. 반박하려면 진실을 말해야 했고 진실을 말하면 서희를 잃을 것 같았거든요. 서희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몸이 굳어버렸어요.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죠. 대답을 해도 한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윤경은 억지로 말을 시키지 않았어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희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줌마, 응? 저 여기 있어도 돼요? 진짜로? 서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윤경은 이불을 덮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있어도 돼. 언제까지요? 그 질문에 윤경은 말문이 막혔어요. 언제까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만이라고 했던 게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건 나도 몰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희의 눈이 흔들렸어요. 불안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윤경은 서희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 있어. 내일도 여기 있어. 모레도.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윤경의 손을 꼭 쥐었어요. 작고 여린 손이었지만 그 힘이 윤경에게 전해졌습니다. 윤경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희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두어야 할까? 정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잃고 싶지 않다는 것. 하은이를 잃은 죄책감이 윤경을 짓눌렀지만 서희를 보면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윤경 자신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다만 신고를 하면 서희가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또 도망치려 할 것이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운 좋게 누군가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윤경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하은이가 떠난 뒤 텅 빈 자리를 서희가 채워주고 있었거든요.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숨을 쉴 이유가 생겼습니다. 서희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보육원에 있었는지, 부모는 어디에 있는지 윤경은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냥 이대로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희가 윤경의 가게에 머문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하루만, 이틀만 하던 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이제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서희는 이미 이 가게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윤경과 남편은 서희를 임시라고 불렀습니다. 임시로 맡은 거야. 언젠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두 사람의 행동은 달랐어요. 남편은 퇴근길에 서희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사왔고 윤경은 서희의 옷이 작아지면 시장 옷가게에서 새 옷을 골랐습니다. 임시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상이 쌓여갔죠. 남편은 서희에게 유독 다정했습니다. 서희야, 이리 와봐. 이거 먹어봐. 저녁에 들어오면 항상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붕어빵이었고 어떤 날은 호떡이었습니다. 서희가 받아들면 남편의 피곤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은이가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윤경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윤경 자신은 서희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불안했거든요. 이 아이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경찰이 찾아올 수도 있고 보육원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경은 서희를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너무 가까워지면 잃었을 때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서희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몸이 굳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긴장이 풀리고 있었죠. 밤에 자다 깨는 횟수도 줄었고 윤경의 얼굴을 볼 때 눈을 피하지 않게 됐습니다. 서희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가게 구석이었어요. 구두수선 재료들이 쌓여있는 선반 옆 작은 의자 하나가 놓인 자리였습니다. 서희는 거기 앉아서 윤경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낡은 구두가 윤경의 손을 거쳐 새 것처럼 변하는 과정을 눈을 반짝이며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윤경이 서희에게 공책을 건넸습니다. 심심하면 이거라도 해. 남편이 사다 준 공책이었어요. 서희가 공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가게 구석으로 가서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윤경은 손님 구두를 닦으면서 힐끗힐끗 서희를 봤습니다. 서희가 그린 것은 신발이었습니다. 구두, 운동화, 샌들. 가게에 들어오는 신발들을 보고 그린 것 같았어요. 삐뚤빼뚤한 선이었지만 형태는 제법 또렷했습니다. 윤경은 그 그림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잘 그리네.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들어 윤경을 봤어요. 칭찬을 들은 게 어색한지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더 그려도 돼요? 서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려. 그날 이후로 서희는 매일 신발을 그렸습니다. 공책 한 권이 금방 다 찼고 남편이 새 공책을 또 사다 줬어요. 서희의 그림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서희가 7살이 됐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나이였어요.
윤경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학교에 보내려면 서류가 필요했거든요. 주민등록,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들이요. 서희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보, 서희 학교는 어떻게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학교에 보내려면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 신고를 해야 하나? 그 말에 윤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고를 하면 모든 게 드러날 터였습니다. 서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그러면 서희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겠죠.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윤경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결국 윤경은 서희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직접 가르치기로 했어요. 시장에서 중고 교과서를 구해왔고 매일 저녁 서희와 함께 앉아 읽기와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따라 읽어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서희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틀려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윤경은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5살에 혼자 보육원을 빠져나올 만큼 용감하고 낯선 환경에서도 적응하려고 애쓰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만은 놓치면 안 돼. 알겠지? 윤경이 말하면 서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남편은 서희를 위해 일을 더 늘렸습니다. 낮에는 대리운전, 밤에는 퀵서비스.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몸이 힘들어 보였지만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희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우리가 못해준 거, 이 아이한테는 해주자.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윤경은 목이 메었어요. 하은이를 잃은 뒤로 남편이 이렇게 앞을 바라보며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서희가 남편에게도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윤경의 방 한쪽에는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사진이 든 상자였어요.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빙판길, 놓친 손, 하얀 눈 위로 번지던 피. 윤경은 그 상자를 옷장 깊숙이 밀어넣고 외면했어요. 어느 날 서희가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윤경이 가게에 있는 사이 서희가 방 청소를 하다가 옷장 구석에서 상자를 꺼낸 거였어요. 윤경이 돌아왔을 때 서희는 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뚜껑은 열려 있었고 하은이의 사진이 보였어요. 윤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물음표가 가득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상자 뚜껑을 조용히 닫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아줌마. 서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희가 묻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마음 아팠어요. 7살짜리 아이가 묻는 게 금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윤경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습니다. 저 집에 있는 애 아직도 안 데려갔대. 대체 뭐야? 친척도 아니라면서. 이상하지 않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소문은 점점 커져갔어요. 윤경의 귀에도 들렸지만 해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명하려면 진실을 말해야 했고 그러면 서희를 잃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나섰습니다. 우리 집 일에 왜 참견이야? 신경 끄쇼. 남편이 옆 가게 아저씨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윤경이 봤어요. 평소에 과묵한 남편이었는데 이 일에 관해서만큼은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 뒤로 대놓고 수군거리는 사람은 줄었어요. 물론 뒤에서 하는 말은 막을 수 없었지만요.
서희는 가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거나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투정하지 않았어요. 시장 골목에서 다른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보면서도 눈길을 돌렸습니다. 서희야, 저거 먹고 싶어? 윤경이 물으면 서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안 먹어도 돼요. 그 말이 진심인 건지 참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경은 서희의 그런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서희가 가족이 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희는 8살이 됐고 키도 많이 자랐습니다. 더 이상 처음 만났을 때의 앙상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볼에 살이 붙었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가족은 조용히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지만 건강했고 윤경의 가게도 그럭저럭 돌아갔어요. 서희는 집에서 공부를 계속했고 신발 그림 실력은 날이 다르게 늘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구두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쁠까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언젠가 서희가 물었습니다. 아줌마, 저도 커서 신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윤경은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지. 열심히 하면. 서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을 보면서 윤경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꿈이 생겼구나. 이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서희가 윤경의 가게에 온 지 정확히 2년째 되는 겨울이었어요. 날씨가 다시 추워지기 시작했고 시장에는 연말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모든 게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운명은 또 한 번의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오기 전까지 윤경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요. 서희가 윤경의 가족이 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어요. 5살이던 아이는 이제 7살이 됐고 앙상하던 몸에는 살이 붙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얼음처럼 차갑던 손은 이제 따뜻했고 경계심 가득하던 눈빛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남편은 그의 연말 유독 바빴습니다. 12월은 대리운전의 특수 시즌이었거든요. 송년회와 연말 모임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새벽까지 일하는 날이 계속됐어요. 남편은 저녁 6시에 나가서 다음날 새벽 4시, 5시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눈 밑에는 항상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목소리도 전보다 탁해졌어요. 여보, 좀 쉬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윤경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면 남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연말만 버티면 돼. 남편의 입버릇이 된 말이 있었어요. 서희 대학 보내자. 저녁을 먹다가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서희가 옆에 있으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희야, 너는 대학 가야 해. 아빠가 보내줄게. 서희는 대학이 뭔지도 잘 모르는 나이였지만 아빠의 손길이 좋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의 지친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윤경은 그런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걱정됐습니다. 하은이를 잃은 뒤로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거든요. 밤마다 술을 마시고 아침이면 붉은 눈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서희가 온 뒤로 달라졌어요. 서희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남편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남편은 49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었죠. 수년간 불규칙한 생활과 수면 부족이 쌓여 있었고 제대로 된 건강검진도 받지 못한 채 일만 계속했어요. 윤경은 남편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남편은 번번이 미뤘습니다. 돈도 없는데 병원은 무슨. 괜찮아.
그날도 남편은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송년회를 마친 손님들을 태우고 부산 시내를 누볐어요. 남편의 손은 운전대를 잡은 채 덜덜 떨렸고 눈꺼풀은 자꾸만 내려왔습니다. 피곤이 뼛속까지 스며든 상태였죠. 새벽 4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윤경은 잠결에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현관에 앉아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들어왔어요? 윤경이 잠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남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윤경이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남편은 신발을 한 짝만 벗은 채 현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윤경이 남편의 몸을 뒤집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게 느껴졌습니다. 윤경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119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동안 윤경은 남편의 가슴을 두드렸어요. 응급처치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환자가 쓰러졌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구급차가 오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윤경에게는 1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희가 소리에 잠이 깨서 방문을 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서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돌리지 못했어요. 서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빠가 많이 아파. 서희야, 거기 있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남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윤경은 서희의 손을 잡고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사이렌 소리가 새벽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건 새벽 5시 무렵이었어요. 의사들이 남편을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제세동기를 가져오고 주사를 놓았어요. 윤경은 응급실 문 앞에서 서희를 안은 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의사가 윤경에게 다가왔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윤경은 모든 걸 알았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렸지만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윤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과로로 인한 심정지였습니다. 심장이 버티지 못한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49살. 서희를 대학에 보내겠다는 말을 남긴 채 신발 한 짝을 벗다 말고 가족을 위해 몸을 혹사하다가 그 몸이 먼저 무너져 버린 거였어요. 윤경은 하은이를 잃은 지 2년 만에 남편까지 잃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어요. 친척도 별로 없었고 시장 상인 몇 명이 문상을 왔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국화꽃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윤경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조차 마른다는 게 이런 걸까요? 서희는 장례식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검은 옷을 입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먹으라고 주는 밥도 먹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윤경과 서희만 남았을 때 서희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울던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아빠 죽였어. 서희의 입에서 나온 말에 윤경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서희야, 무슨 소리야? 나 때문에 아빠가 더 일한 거잖아. 나 대학 보내려고. 내가 없었으면 아빠 안 죽었어. 서희가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자책하는 모습이 윤경의 가슴을 찢었어요. 윤경은 서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내 탓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안 왔으면. 서희야, 들어. 아빠는 너 때문에 행복했어. 내가 와서 아빠가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거야. 내 탓 아니야. 절대로. 윤경은 서희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서희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밤새도록. 하지만 서희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서희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말수가 더 줄었고 웃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신발 그림을 그리던 공책도 한동안 펼치지 않았어요. 아이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윤경은 서희가 걱정됐지만 자신도 버티기 힘든 상태였어요. 남편이 떠난 뒤 가게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던 돈이 없어지니 생활이 막막해졌어요. 임대료는 밀리기 시작했고 거래처 외상값은 쌓여갔습니다. 열쇠 복사와 구두 수선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잠을 줄여 일하고 밥을 줄여 버텼습니다. 윤경의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고 손은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그래도 가게를 닫을 수는 없었어요. 이 가게가 없으면 서희와 함께 길거리로 나앉아야 했거든요. 어느 날 밤 윤경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신었던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현관에 벗어둔 채 그대로였어요. 낡고 다른 구두. 앞코가 까졌고 뒤축은 한쪽이 닳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구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윤경은 그 구두를 상자에 넣어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신었던 물건이니까 언젠가는 꺼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서희는 끝이다. 윤경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됐습니다. 하은이도 잃고 남편도 잃었지만 서희가 있었어요. 서희를 지켜야 했습니다. 윤경의 마음속에 새로운 단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독립. 서희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했어요. 내가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윤경은 뼈저리게 알았거든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서랍 속에 넣으면서 윤경은 다짐했습니다. 버티자. 어떻게든 버티자. 서희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바깥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2년 전 하은이를 잃었던 그날처럼, 남편을 처음 만났던 그 겨울처럼, 부산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윤경은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서희가 있으니까요. 서희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경은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아니, 눈을 뜬다기보다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게 맞겠죠. 남편이 없는 방은 너무 넓고 차가웠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매일 밤 윤경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윤경은 깨달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남편에게 기대고 있었는지를요. 대리운전과 퀵서비스로 벌어오던 수입이 사라지자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가게 임대료는 2달째 밀렸고 거래처 외상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구두 수선과 열쇠 복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윤경은 잠을 줄이고 일을 늘렸어요.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점심도 거르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원금을 따라잡았거든요. 서희는 그의 8살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대신 집에서 공부를 계속했어요. 윤경이 사다 준 문제집을 풀고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윤경이 가게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는 건 어린 서희에게도 무거운 짐이었어요. 어느 날 서희가 윤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 서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윤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공부해. 이건 엄마가 할게. 아빠도 없는데 엄마 혼자 어떻게 해요? 나도 할 수 있어. 서희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서희는 자주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윤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어요. 8살짜리 아이에게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윤경 혼자서는 정말로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럼 간단한 것만 해. 알겠지? 결국 윤경은 서희에게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구두 닦기, 천을 깨끗하게 접는 법, 소를 물에 씻어 말리는 법, 구두약통 뚜껑을 꼭 닫아두는 법. 서희는 윤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하고 또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희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움직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속죄하려는 것처럼요. 윤경은 그런 서희가 안쓰러웠지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희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희가 하는 일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심부름을 다녀오고 손님에게 차를 내드리고 간단한 정산을 도왔어요. 서희는 숫자에 밝았습니다. 거스름돈 계산도 빨랐고 외상장부 정리도 잘했어요. 윤경은 서희에게 돈 세는 법을 가르쳐줬고 서희는 금방 익혔습니다. 오늘 매출은 32,000원이에요. 서희가 저녁에 장부를 정리하며 말하면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 함께 하니까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눈은 달랐습니다. 저것 봐. 애를 일꾼으로 만들었네. 남편 죽더니 애를 부려먹기 시작했어. 저 나이에 저런 일을 시키면 어떡해. 불쌍해라.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뒤에서 소곤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윤경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며 혀를 끌끌 찼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어느 날 윤경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윤경 씨,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어린애한테 일을 시키면 어떡해요. 윤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남의 애 데려오더니 부려먹는다고 소문났어요. 몰라서 그래요? 남의 애. 그 말이 윤경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서희는 윤경이 낳은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더 억울했습니다. 서희를 부려먹으려고 데려온 게 아니었거든요. 윤경은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희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면 모든 게 드러날 터였습니다. 그러면 서희가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더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죠. 설명할수록 서희가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윤경은 입을 다물었어요. 오해가 커지는 걸 알면서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욕을 먹는 게 나았어요. 서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윤경이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서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어딘가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8살 치고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 윤경은 마음이 아팠어요. 서희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가죽의 결을 살폈고 수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구조를 익혔어요. 윤경이 낡은 구두를 뜯어서 고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서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나도 언젠가 신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윤경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가난한 살림에서 서희가 무슨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지만 서희의 눈빛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윤경은 서희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거래처에 전화하는 법, 손님을 응대하는 법, 외상을 정리하는 법.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심을 기르는 교육 같았어요. 하지만 남들 눈에는 달랐습니다. 저 여자 완전히 애를 착취하네. 학교도 안 보내고 일만 시키잖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소문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윤경은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서희에게 짐을 지우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윤경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처럼 서희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요. 하은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이제 서희마저 잃으면 정말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윤경은 서희에게 혼자 살아갈 힘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윤경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윤경은 서희에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일을 가르칠 때는 엄격해졌고 실수하면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칭찬도 아꼈어요. 서희가 잘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갔죠. 겉으로 보기에 윤경은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는 그런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차가운 건 미워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걸 서희는 알았거든요. 8살이었지만 서희는 이미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서희는 9살이 됐고 가게 일에 더 능숙해졌어요. 간단한 구두 닦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고 손님 응대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서희는 신경 쓰지 않는 척했어요. 서희가 10살이 되던 해 윤경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빚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임대료는 밀리지 않게 됐어요. 서희의 도움이 컸습니다. 둘이서 버티니까 혼자일 때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하지만 윤경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더 큰 시련이 찾아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시련 때문에 윤경은 더욱 독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서희는 그저 묵묵히 엄마 옆에 서 있었어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서희에게 이곳은 처음으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보육원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여기에는 있었습니다. 비록 엄마가 차갑게 굴어도 서희는 알았어요. 그게 미움이 아니라는 걸요. 윤경은 48살이 됐습니다. 그해 들어 몸이 이상했어요. 가슴 한쪽에서 멍울이 만져졌고 가끔씩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거겠지.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멍울이 커지는 것 같았고 통증도 잦아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욱신거리는 느낌에 눈을 떴어요. 윤경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서희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볼일 보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윤경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겠지. 별거 아니겠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어요. 의사가 윤경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그 표정을 본 순간 윤경은 직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요. 유방암입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렸지만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암. 그 단어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의사는 치료 일정과 비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그 후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비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윤경이 몇 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금액이었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가게를 비워야 했어요. 수술 후 회복 기간,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의 부작용. 그 기간 동안 가게를 열 수 없으면 수입이 끊길 터였습니다. 그러면 서희와 함께 살 집도 먹을 밥도 없어질 수 있었어요. 윤경은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암이라니. 이제 어떡하지? 서희는 어떡하고. 서희. 그 이름이 떠오르자 윤경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서희는 그때 10살이었어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만약 윤경이 쓰러지면, 만약 윤경이 죽으면 서희는 어떻게 될까요? 혼자 남는 거예요.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거였습니다. 친부모도 모르고 의지할 친척도 없는 서희가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윤경은 결심했습니다. 서희에게 알리지 않기로요. 절대로. 서희가 걱정할 게 분명했어요. 아니,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빠를 잃은 뒤로 서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거든요. 엄마까지 아프다는 걸 알면 서희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윤경은 두려웠어요. 그날 이후로 윤경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픈 날에도 웃는 얼굴을 만들었어요. 통증이 찾아오면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서희 앞에서는 절대로 아픈 티를 내지 않았어요. 엄마, 안색이 안 좋아요. 서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으면 윤경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금방 나을 거야.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어요. 감기, 몸살, 피곤. 핑계는 늘 같았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경은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마가 세면대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엄마. 서희가 문을 두드렸어요. 윤경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휴지로 이마에 피를 닦고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웃어야 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희가 윤경의 이마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피나잖아요. 아, 이거? 세수하다가 미끄러졌어. 별거 아니야. 윤경은 웃어 보였습니다. 서희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윤경이 웃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윤경은 그날 이후로 더 조심했습니다.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됐거든요. 서희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화장실 문을 잠그고 혼자 웅크렸어요. 통증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웃는 얼굴로 나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서희는 혼자 남는다. 그 생각이 윤경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윤경은 서희를 더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요. 윤경은 서희에게 가게 운영의 핵심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간단한 심부름과 정리정돈 정도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법, 구두 수선의 기초, 거래처와 통화하는 법, 하루 매출 정산하는 법. 서희가 이 가게를 혼자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요. 서희는 묵묵히 배웠습니다. 12살, 13살, 14살. 나이가 들수록 서희는 능숙해졌어요. 간단한 구두 수선은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고 손님 응대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윤경이 아플 때 가게를 맡길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더 따가워졌습니다. 저것 봐. 완전히 애를 일꾼으로 만들었어. 학교도 안 보내고 일만 시키잖아.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불쌍해서 못 보겠어.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윤경은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거든요. 서희는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도, 가끔씩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는 것도, 약 봉지를 몰래 숨기는 것도 다 알았어요. 하지만 서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게 두려웠거든요. 진실을 알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희는 모른 척했어요. 엄마가 웃으면 함께 웃었고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믿는 척했습니다. 서희는 학교 대신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서류 문제 때문에 정규학교에 다니기 어려웠거든요. 윤경이 구해다 준 문제집으로 혼자 공부했고 16살에 중졸 검정고시를, 18살에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기술 교육도 받았어요. 야간에 운영하는 재화기술과정에 등록해서 구두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곁에서 보고 자란 덕분에 손재주가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서희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서희의 꿈은 점점 구체화됐어요. 20살이 되면 큰 무대에 나가겠다. 제대로 된 신발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래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 서희는 밤마다 신발 디자인을 스케치하며 그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서희가 윤경의 가족이 된 지 14년이 지났어요. 서희는 19살이 됐고 윤경은 57살이 됐습니다. 윤경의 유방암은 여전히 비밀이었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였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윤경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희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야 했어요. 방 구석에는 여전히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신었던 구두가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장례 후에 넣어두고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윤경은 가끔 그 상자를 바라봤어요. 상자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당신을 더 쉬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 서희가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방 청소를 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거였어요. 서희는 상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열어봐도 되는 걸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어요. 낡은 구두가 있었습니다. 앞코가 까지고 뒤축이 다른 구두. 아빠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신고 다녔던 구두였어요. 서희는 그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빠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 밤새 일하셨겠지. 서희를 대학 보내겠다고, 서희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그 말을 하시면서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구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의 마지막이 담긴 물건이었거든요. 그 순간 서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됐습니다. 이 구두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아빠의 마음을 담은 무언가를요.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야겠다. 20살이 되면 곧 다가올 20살에 서희는 구두를 상자에 다시 넣고 방을 나왔어요. 윤경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엄마의 등을 바라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윈 등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서희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꼭 해낼게요. 서희가 윤경을 만난 지 15년이 흘렀어요. 고가도로 밑에서 떨고 있던 5살짜리 아이는 어느새 20살 청년이 됐습니다. 윤경은 58살이 됐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많아졌어요. 세월은 두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고 빼앗아 갔습니다. 서희는 전국 규모 구두 디자이너 선발대회 소식을 들었어요. 신인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공모전이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유명 브랜드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서희는 공모전 공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다. 서희는 확신했어요. 20살이 되면 큰 무대에 나가겠다고 다짐했었죠.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출품작이 문제였어요. 새 재료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고급 가죽이나 특수 소재는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서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아빠의 구두.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 속에 있는 낡은 구두요. 아빠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신고 다녔던 그 구두 말이에요. 서희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가죽 냄새가 났어요. 앞코가 까지고 뒤축이 다른 구두. 13년 동안 상자 속에 갇혀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서희는 구두를 들어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구두로 새로운 신발을 만들자. 서희의 머릿속에서 콘셉트가 떠올랐어요. 과로로 쓰러진 사람을 위한 신발. 오래 서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신발. 아빠처럼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 신어도 발이 아프지 않은 신발이요. 윤경에게 말하자 예상대로 반대가 돌아왔어요. 그 구두는 안 돼. 다른 걸로 해.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물건이었거든요. 손대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구두로 만들고 싶어요. 아빠 마음을 담고 싶어요. 서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윤경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맘대로 해.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지만 서희는 알았어요. 엄마가 허락해 준 거라는 걸요. 서희는 구두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죽을 분리하고 밑창을 떼어냈어요. 다른 부분을 잘라내고 쓸 수 있는 부분만 살렸습니다. 오래된 가죽이었지만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어요. 새로운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굽의 높이를 조절했어요. 오래 서 있어도 피로가 덜 가도록 쿠션을 설계했습니다. 깔창은 발 모양에 맞게 곡선을 살렸어요. 겉모습은 클래식하게 하지만 기능은 최신 기술을 담았습니다. 밤낮으로 작업했어요. 가게 일이 끝나면 작업대 앞에 앉아 새벽까지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눈이 빨개지도록 일했어요. 마감 기한이 다가올수록 서희의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윤경은 그런 서희를 지켜봤어요. 반대하는 척했지만 사실 마음은 달랐습니다. 서희가 이 공모전에서 상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서희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요. 마감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서희가 작업대에서 잠깐 눈을 붙인 사이 윤경이 몰래 일어났어요. 작업대로 가서 구두를 살폈습니다. 거의 다 완성돼 있었지만 마무리 손질이 필요했어요. 가죽 끝 처리가 조금 거칠었고
바느질도 한두 군데 고쳐야 했습니다. 윤경은 바늘을 들었어요. 수십 년간 구두를 쑤선해온 손이었습니다. 능숙하게 바느질을 고쳤어요. 가죽 끝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광택제로 표면을 닦았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손을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희가 구두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한 거예요? 윤경은 모른 척했어요. 뭐가? 난 모르는데. 하지만 서희는 알았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엄마 것이었거든요. 서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요, 엄마. 됐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마무리나 해. 윤경은 퉁명스럽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숨기지 못했어요. 공모전 출품일이 됐습니다. 서희는 완성된 구두를 상자에 담았어요. 아빠의 낡은 구두가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콘셉트 설명서도 함께 넣었어요. 작품명은 무너지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서희는 상자를 들고 접수처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알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건 확실했어요. 며칠 뒤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수백 점의 작품이 출품됐어요. 심사위원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기능성, 창의성, 완성도, 여러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죠. 심사위원 중 한 명은 백채원이었습니다. 채원은 52살 대한민국 수제화 업계의 거물이었어요. 그녀가 이끄는 샤인은 국내 최고의 명품 구두 브랜드였습니다. 채원은 까다롭기로 유명했어요. 쉽게 감탄하는 법이 없었죠. 채원이 서희의 작품 앞에 멈춰섰습니다. 구두를 들어 올렸어요.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가죽의 질감, 바느질의 정교함, 굽의 설계. 모든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채원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구두의 어떤 디테일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채원은 콘셉트 설명서를 읽었어요. 괄호로 쓰러진 사람을 위한 오래 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발.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채원은 한참 동안 구두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 작품 제작자가 누구죠? 채원이 옆에 있던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문서희라는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온 것 같아요. 문서희.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채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이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을 면접으로 불러주세요. 채원이 지시했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카우트 제안인가요? 일단 만나보고 싶어요. 얼굴을 보고 결정할게요. 며칠 뒤 서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샤인 본사에서 면접을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스카우트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함께요. 서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야 할 것 같아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울? 왜? 공모전 작품 보고 면접 보자고 연락 왔어요. 스카우트 제안일 수도 있대요. 윤경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기쁨, 걱정, 불안, 그리고 뭔지 모를 두려움. 윤경이 짧게 말했어요. 근데 엄마 혼자 가게는요? 내가 알아서 해. 넌 내일이나 신경 써. 윤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서희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도 없었어요. 이건 서희의 꿈이었으니까요. 서희는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윤경이 서희에게 뭔가를 건넸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상금. 모아둔 거야.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윤경이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서희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됐어. 가서 잘해. 알았지? 다음 날 아침 서희는 부산역에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서희는 생각했어요. 이 면접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요. 서희는 알지 못했어요. 서울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거요. 그리고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요.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숨겨왔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8.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12번째 층에 샤인 본사가 있었습니다. 로비부터 복도까지 모든 조명이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서희는 면접실 앞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 밑에 아직 굳은 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문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지만 발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면접실 안은 바깥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던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원이었습니다. 52살의 채원은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감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희가 문 앞에 서는 순간 채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굳어지고 볼펜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채원은 서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라볼수록 숨이 막혀왔습니다. 15해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장식들, 반짝이는 조명들, 손을 놓친 순간의 공포.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아이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코 옆에 작은 점, 조금 처진 눈꼬리, 이마에 둥근 곡선까지. 채원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앉으세요. 채원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눌렀습니다. 서희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채원은 서류 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짚으며 읽는 척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문서희 씨 20살, 부산 출신이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군요. 네. 서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채원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그 아이라면. 채원은 서류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보호자 란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윤경.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채원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기억이 스쳤습니다. 20년도 더 전의 일이었죠. 부산의 어느 재래시장, 좁은 골목 끝에 있던 작은 수선방. 무명 시절이었던 채원은 중요한 오디션을 앞두고 구두굽이 부러져 발을 동동 굴렀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구두를 받아들고 단 30분 만에 살려냈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고 돈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좋은 일 있으시길이라고 말했을 뿐이었죠. 그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윤경 같은 사람일까요? 채원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구두수선, 그리고 지금 이 아이.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뭔가요?
채원이 물었습니다. 서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던 구두였어요. 아버지는 대리운전과 퀵서비스를 하셨는데 10세 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과로였죠. 그 구두를 어머니가 버리지 않고 상자에 넣어두셨는데 저는 그걸 그냥 묵혀두기 싫었어요. 아버지의 발자국이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걸었으면 했어요.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채원은 테이블 밑으로 손을 내려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감정을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채원은 15해 동안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백화점 실종 당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뒤섞였고 층마다 동선이 엉켜 목격담조차 제각각이었죠. CCTV는 사각지대가 많았고 화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매장별 저장 기간이 짧아서 며칠 뒤에는 이미 영상이 덮어 씌워진 상태였습니다. 채원은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사설 조사원을 고용하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사라졌고 채원은 그 죄책감을 일로 묻었습니다.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찾을 힘을 갖추려면 더 높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샤인을 키운 것도 결국 그 집착의 결과였죠.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면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원은 서희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닮았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겪어온 삶이 있었고 이 아이를 키워온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성함이 오윤경 씨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부산에서 구두 수선을 하시나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열쇠랑 구두 수선을 같이 하는 작은 가게를 하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거기서 일을 도왔어요. 채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수선방이 맞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구두를 살려준 그 여자. 그리고 15해 전 사라진 아이. 두 개의 점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얼굴에서 감정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가워지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서희는 그런 채원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도 소중한 분이에요. 채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서희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똑바로 채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채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희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본능적으로 자신을 키워준 사람을 지키려는 걸까요? 면접은 끝났습니다. 서희가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채원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채원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부산행 일정을 잡아줘요. 내가 직접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채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15해 전의 크리스마스도 이런 하늘이었을까요? 채원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던 그 순간만큼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윤경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이 아이를 데려갔는지,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무슨 마음으로 15해를 키웠는지 채원은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서희가 정말 그 아이라면 윤경은 유괴범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버려진 아이를 구한 은인이 되는 걸까요? 진실은 하나일 텐데 그 진실이 누구의 삶을 무너뜨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채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희의 작품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구두를 해체해서 다시 만든 새 신발. 오래된 것이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태어난 것. 채원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부산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윤경을 만나면 15해 동안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입니다. 채원은 그 순간이 오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부산에 도착한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비서가 미리 알아본 주소를 따라 택시가 구도심 재래시장 앞에 섰습니다. 채원은 차에서 내려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걸었던 그 길이었죠. 시간이 흘렀어도 시장의 냄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튀김 기름 냄새, 그리고 오래된 건물에서 나는 습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열쇠와 구두수선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채원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 여자가 작업대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고 머리카락에는 흰 기운이 많았습니다. 윤경이었습니다. 채원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윤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경은 손님인 줄 알고 일어서려다가 채원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죠. 오윤경 씨 맞으시죠? 채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윤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원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열쇠 복사 기계와 구두수선 도구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신발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백채원입니다. 샤인 대표예요. 윤경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희가 면접을 본 회사의 대표. 왜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윤경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채원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희의 이력서와 신상 기록, 그리고 15해 전 백화점 실종 사건 당시의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서희가 제 딸입니다. 윤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은 윤경의 반응을 지켜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15해 전 크리스마스에 백화점에서 제 딸이 사라졌어요. 5살이었죠. 그 아이를 당신이 데려간 거 맞죠? 윤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15해 동안 숨겼어요? 그게 범죄인 거 알잖아요. 윤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고가도로에서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윤경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채원은 서류를 뒤적이다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희가 어릴 때부터 가게 일을 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8살부터 일을 시켰다고요. 가난하다고 애를 일꾼으로 부려먹은 거예요. 채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윤경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희 앞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서희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돌아온 서희는 낯선 여자가 엄마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면접 때 만났던 채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서희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채원은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15해 만에 다시 마주한 딸. 하지만 그 딸은 자신을 모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희야, 나는 엄마한테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서희는 채원의 말을 끊고 윤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윤경의 어깨를 감싸며 채원을 마주 보았습니다. 채원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널 어릴 때부터 일 시켰다며 8살부터 가게 일을 했다고.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단호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돕겠다고 했어요. 채원은 흔들렸습니다. 서희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해 동안 자신의 딸을 빼앗긴 분노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래도 어른이 막았어야지. 애가 하겠다고 하면 그냥 시키는 게 어디 있어. 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경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서희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약봉지와 병원 서류였습니다. 서희는 그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유방암 검사 일정과 항암 치료 스케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경은 황급히 그 서류를 치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채원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아프면서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겼어?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경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픈 모습은 한 번도 보여주기 싫었어. 윤경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볼은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15해 동안 숨겨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빠도 과로로 잃었잖아. 나까지 아프면 내가 무너질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숨겼어. 아프다는 말 한 번 못하고 살았어. 윤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가게 안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너한테 일을 가르친 건 부려먹으려고 한 게 아니야. 윤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가르친 거야. 구두 수선하는 법, 열쇠 만드는 법, 돈 세는 법. 다 너 혼자 살라고 가르친 거야. 채원은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윤경의 눈물, 서희의 오열, 그리고 좁은 가게에 쌓인 세월의 무게. 채원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오해를 깨달았습니다. 서희를 지키느라 내 몸을 숨겼어요. 윤경이 채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고 안 한 건 잘못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를 해칠 마음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 새벽에 이 아이를 안았을 때 나도 죽으려고 그 다리 위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떨고 있었어요. 맨발로.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게 다예요.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해 동안 품어왔던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20년쯤 전에 여기서 구두 수선해 주신 적 있어요? 굽이 부러진 검은 구두. 30분 만에 살려주셨는데 윤경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켤레의 구두를 고쳤으니까요. 그때 당신이 해준 말이 있어요. 좋은 일 있으시길. 그 말 듣고 오디션 갔는데 붙었어요. 그게 제 첫 기회였어요. 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 구두를 살린 사람이 당신이었구나. 그리고 내 딸도 살린 거구나. 윤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채원도 울었습니다. 서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엄마도 제 엄마예요. 낳아주신 분도 소중하지만 키워주신 분도 소중해요. 서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채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싸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15회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오해와 분노,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가게 안에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울음이 멈춘 뒤에도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지 않았죠. 채원은 작업대 옆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윤경은 구석에 서서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시선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서희가 제 딸이 맞아요. 윤경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5해 동안 키워온 아이가 다른 사람의 딸이라는 사실. 그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들어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저를 키워준 윤경 엄마도 제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해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은 자신만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그것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희를 키운 건 자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알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채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서희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서희는 채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며칠 뒤 채원은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가 아니라 병원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윤경의 유방암 상태를 확인한 것이었죠. 3기암으로 진단받았고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치료비는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채원은 윤경 앞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치료비 전액 제가 낼게요. 윤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윤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15해 동안 남의 딸을 키웠는데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죠. 채원은 윤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에요. 당신이 내 딸을 살렸어요. 그날 새벽에 당신이 데려가지 않았으면 서희는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갚아야 할 빚이에요. 윤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채원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서희가 윤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15해 동안 구두약을 만지고 열쇠를 깎고 장부를 정리하며 단단해진 손이었죠. 엄마, 살아야 해요. 제발.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윤경은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5살 때 안았던 아이가 20살이 되어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경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쓰러지면 나 어떡해. 아빠도 없는데 엄마까지 없으면 나 어떡하냐고. 서희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윤경은 서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채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참 뒤에 윤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원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15해 동안 아이를 잃어버리고 찾아 헤맸을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어요? 채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15해 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들, 끝없이 찾아다녔던 날들, 포기할 수 없어서 일에 매달렸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하루도 안 잊었어요. 하루도. 채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경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서희를 데려간 그 순간부터 이 여자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윤경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윤경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살렸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고마워요.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분노와 오해가 사라진 자리에 이해와 감사가 채워지고 있었죠. 서희가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왼손에는 윤경의 손을, 오른손에는 채원의 손을. 서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 내 가족이에요. 낳아준 엄마도 키워준 엄마도. 저는 둘 다 버리지 않을 거예요. 채원과 윤경은 서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0살의 서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5해의 시간이 이 아이를 단단하게 키웠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부산의 한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경의 첫 번째 항암 치료가 예정된 날이었죠. 윤경은 초조한 표정으로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평생 병원이라고는 남편이 쓰러졌을 때밖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채원이 윤경 옆에 앉았습니다. 치료 끝나면 서울에 올 일 있으면 연락해요. 머물 곳 마련해 둘게요. 윤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은 멀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채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서희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서희는 채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모전 수상하면 샤인에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서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엄마 치료 끝날 때까지는 부산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할게요. 채원은 서희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원하는 길을 가. 내가 기다릴게. 윤경도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올 곳은 여기야. 언제든 돌아와. 서희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가 윤경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경이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서희가 얼른 일어나 윤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채원도 반대쪽 팔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치료실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치료실 문 앞에서 윤경이 멈춰섰습니다. 두려운 얼굴이었습니다.
서희가 윤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걷자, 엄마. 이제부터는 같이 걷자. 윤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원도 윤경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윤경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15해 전 새벽 고가도로 위에서 죽으려고 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작은 아이 하나가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자란 모습으로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희와 채원은 문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에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5해 전에 엄마가 나를 안아줬어요. 맨발로 떨고 있던 나를요. 그때 엄마도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나 때문에 살았대요. 채원은 아무 말 없이 서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엄마를 살릴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채원은 서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희는 채원의 품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치료실 문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부산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15해 전의 겨울도 이랬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세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이 확실했습니다. 치료는 6개월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서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2명의 엄마가 있었고 2명의 엄마 모두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같이 걷자. 그것이 15해의 이야기가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친딸을 잃고 무너졌던 윤경. 그녀는 죽으러 간 그 새벽에 오히려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5해 동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아이를 키웠죠. 세상은 윤경을 오해했습니다. 아이를 부려먹는다고 신고도 안 했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윤경은 아픈 몸을 숨기면서까지 서희가 혼자 살아갈 힘을 길러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억울할 때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내일은 약속된 게 아니니까요. 오늘 할 수 있는 말, 오늘 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묵묵히 지켜봐 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해받았지만 끝까지 진심을 지킨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